3교시에서는 우리가 수요 공급론에 있어서 탄력성을 공부를 하게 되고요. 기본서로는 29페이지를 펴주십시오. 그러면 탄력성은 어떤 뜻인데, 탄력성은 일단 민감도 분석의 일종이다.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은 요인이 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요인에 의해서 결과가 얼만큼 민감하게 움직이느냐, 그걸 따져보는 게 민감도 분석이라고 해요. 포괄적으로. 그 중에서 수요 공급에서는 민감도 분석 이름을 탄력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요인하고 결과가 있어요. 요인은 항상 분모에, 결과는 분자에 표시하게 돼 있죠. 엄마가 원인이고 아기가 결과물이잖아요. 자식이. 따라서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때 항상 원인은 분모에, 결과는 분자에 표시를 하게 돼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 원인이 움직였대. 원인이 그러면 수요량이 결과인데, 수요량에 미치는 원인은 가격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소득도 있었고, 타재와 가격도 있었고, 기타 등등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요인이 가격이 변했을 때 결과인 수요량이 얼만큼 변했느냐, 그 다음에 소득이 변했을 때 수요량은 얼만큼 변했느냐, 또 타재와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만큼 변했느냐, 각각을 살펴볼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수요량 변화에 따른 수요의 탄력성은 세 가지로 나눠진다. 어떻게? 첫 번째, 가격 탄력성. 원인이 뭐라고요? 가격. 해당재와 가격이 움직였을 때 수요의 양이 얼만큼 민감하게 움직이느냐 보는 게 뭐다? 가격 탄력성. 또 두 번째, 소득 탄력성. 원인이 뭐다? 소득. 세 번째는 타재와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인데, 그거는 이름을 붙이기를 대체니까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은 타재와 가격에 대해서 얼만큼 민감하게 수요량이 반응하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제약회사 혹은 실험실이야, 화학 실험실이야, 하나 이렇게 요인을 변화시켰을 때 어떤 화학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 과학적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이 원인이 세 가지를 나눴을 때, 요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수요량은 어떻게 변하지? 소득을 변했을 때 수요량은 얼만큼 변하지? 교차 탄력성. 타자와의 가격이 변했을 때 해당 재와의 수요량은 어떻게 변하지? 각각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수요 함수가 정해졌을 때 가격이 P0에서 P1만큼 하락하면 양은 Q0에서 Q1만큼 이만큼 변해요 라는 거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수요 함수가 정해지면.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죠. 여기 1억 집어넣고 2억 집어넣고 그러면은 이 수요 함수가 만약에 수요 함수는 1500 마이너스 3p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은 100을 집어넣든지, 여기 100을 집어넣을까요? 그냥 200 집어넣으면은 200일 때는 여기는 몇이에요? 곱하면 600. 1500 빼기 600이니까 900. 여기 100이면 300을 빼니까 120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각각 표시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자, 느낌을 봐봐요. 200에서 100으로 떨어지면은 몇 프로 떨어진 거예요? 50% 떨어졌죠, 50%. 근데 여기서는 900에서 1200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한 33% 정도 늘어난 거죠. 그럼 가격에 비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한 거예요? 둔감하게 반응한 거야? 둔감한 거죠? 50%인데 50%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거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이게 50% 움직였는데 이게 100%씩 움직일 수도 있고 70%, 80% 움직일 수도 있고. 네. 그렇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 수요 곡선이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서 탄력성은 다른 값을 갖게 되겠구나라는 거를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가볼 텐데, 가해 탄력성 먼저 볼게요. 탄력성의 종류는 수요의 가해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나눠져 있다. 근데 수요의 가해 탄력성은 정의가 어떻게 된대요?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분모가 요인이죠. 분자가 결과죠. 어떤 게 움직였다? 가격이. 근데 여기에 그냥 가격을 쓰는 게 아니라 뭐를 계산했대요? 변화율. 가격이 움직인 정도의 율, 변화율. 10%면 10%. 아까 여기 우리 예를 들었듯이 여기서 50%를 집어넣는 거지. 200을, 여기 100을 차감해서 100을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200 집어넣는 것 아니고 분모에 뭐를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50%를 집어넣는 거야. 여기 수요량의 변화율은 뭘 집어넣어야 돼? 여기 1200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900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900분의 300인 3분의 1을 집어넣어야죠. 네. 그렇다는 얘기.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도니까 항상 변화율이다.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움직였을 때 수요량이 얼만큼 움직이냐인데 그것도 원인이 퍼센트, 분모, 소득 퍼센트 분의 수요량의 퍼센트, 분자. 항상 분자는 뭐예요? 수요량의 변화율. 자, 그런데 여기 봤더니 특이한 거는 첫 번째는 절대값을 붙였어. 가격 탄력성은. 왜 절대값 붙였을까요? 수요량은 항상 가격이 움직이는 거와 반대로 움직여. 그래서 이 안의 값은 항상 음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가격이 플러스로 움직였다면 수요량은 마이너스로 움직였을 테니까.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절대값을 붙인 거예요. 가격 탄력성에는. 수요 변화, 소득 탄력성이나 교차 탄력성에는 절대값을 안 붙이고 그대로 있는데 가격 탄력성에만 절대값을 꼭 붙인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똑같겠죠. 가격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 쓰면 된다. 하나씩 더 자세하게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다음 페이지를 보면 당연히 이렇게 우리 확인될 수 있고요. 절대값을 왜 붙였다고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은 서로 반대, 마이너스. 그럼 이 안의 값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 항상. 플러스로 나오면 그거는 수요 법칙을 이해 못하는 사람인 거죠? 네? 네. 자, 이 뜻은 수식으로 이런 거예요. 앞으로 쓰기를, 저는 간단하게 쓰기를 이렇게 쓸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쓰면은 E라는 게 영어로 elasticity라고 해서 그 약자를 쓰는 거예요. 가격 탄력성. 이렇게 표시를 하고 P% 가격 퍼센트분의 QD 퍼센트 절대값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금방 표시가 되겠죠?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P%분의 QD 퍼센트 그 다음에 절대값 가격 탄력성. 뭐 어떤 분은 이거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해도 쓰는 사람도 있었어. 수가탄 줄여가지고 수가탄은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안의 값은 항상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절대값을 붙여서 그러면 이 가격 탄력성은 음의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절대값을 붙이니까 항상 0보다 음의 값을 가질 수는 없어. 최하가 0이야. 최고 큰 값은 무한대. 0에서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갖게 돼 있죠. 가격 탄력성은. 맞나요? 네, 그럴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격 변화율하고 수요량 변화율이 있는데 분모, 원인이 변화율은 큰데 분자, 결과 변화율은 작게 움직였다. 이게 50% 움직였는데 이건 10%밖에 안 움직였다. 그러면 저 절대값은 뭐가 돼요? 안의 값은 마이너스 5분의 1이 나오겠죠. 절대값 하면은 5분의 1. 가격 탄력성은 5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50%인데 50% 움직였다. 이게 50%가 올라갔대요. 그러면 수요량은 50% 동일하게 움직였는데 50%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을까요? 마이너스로 움직였겠죠. 왜? 가격 법칙에 의해서 가격은 올랐으면 수요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플러스 50분의 플러스 50이니까 이 값은 1이 나온다. 그러죠? 1이 나온다. 만약에 여기가 50%인데 여기가 100% 변화했대요. 그러면 그 값은 2가 나온다. 그렇죠? 여기는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나게 큰 숫자가 돼버리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 무한대가 되는 거죠.
여기는 많이 움직이는데 가격은 엄청 많이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양은 고정되더라. 그러면 0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가격 탄력성 값은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네,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격 변화와 수요량 변화가 동일하다면 이 안에 값은 뭐가 나와요? 1이 나오겠죠. 분모 분자가 동일하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값 붙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탄력성 1. 탄력성 1을 우리는 기존 삼자는 거예요. 그걸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이름 붙이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붙이고 1이라면 그걸 이름을 뭐라고 붙인다? 단위 탄력적이라고 이름을 붙이자라는 겁니다. 탄력성 이름이 1이면 10% 움직였을 때 10%, 20% 움직였을 때 20%, 5% 움직였을 때 5%, 50% 움직였으면 50%. 그렇다는 얘기죠?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탄력성은 반이 탄력적이래요. 가격이 10% 감소했대요. 그러면 양은 얼마큼 움직였다는 거예요? 10% 플러스 상승적으로 움직였다. 그런 얘기 해야 되겠죠? 왜 상승적이야? 서로 반대니까 가격하고 수요량은. 그런 얘기죠. 만약에 여기가 50%래요. 그러면 이거는 50% 증가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되겠죠. 예, 실제로 이걸 물어본다. 여러분이 이 식을 가지고 앞으로 시험 문제에 가격 변화율 이거는 20%예요. 플러스 수요량 변화율 퍼센트는 10% 마이너스예요. 이걸 가지고 가격 탄력성은 얼마인가요? 이거 얼마예요? 응? 절대값에 플러스 20에 마이너스 10에 0.5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 맞아요? 지금 식이 그거잖아요. 가격 탄력성 식이. 이게 원인이잖아요. 원인.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가고 이거는 결과니까 분자에 들어가고. 이건 너무나 쉽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지금 이게 산수 문제, 이거 초등학교 산수 문제 물어보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시험 문제는 이 가격 탄력성을 주고 이게 0.5예요. 그러면 이거는 얼만큼 수요량은 변화했을까요? 거꾸로 물어본다. 거꾸로. 그러면 이거 구할 수 있겠어요?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해야 돼? 20% 분의 네모 절대값 이게 0.5다 그건 거잖아요. 그럼 네모는 어떻게 돼? 0.5 곱하기 20이니까 10%가 되는데 여기서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지문에는 당연히 나온다고. 10% 증가냐 2번 10% 감소냐 어떤 거 찍어야 돼? 여기가 플러스니까 10% 마이너스 이렇게 써야죠. 이건 왜 그렇다? 수요 법칙. 그래서 우리는 수요 법칙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고 이거가 답이다 라고 고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시험 문제지. 우리 수준에 맞는 시험 문제지. 그냥 이거 두 개 계산해서 0.5 나오는 거 계산하는 건 그냥 산수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는 절대 안 나와. 절대 안 나오고 거꾸로 수요량이 몇 프로 변했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가 더 중요하다? 숫자 계산은 금방 나오지만 부호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갔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느냐. 그거를 꼭 물어본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수요 법칙을 이해하고 있는지. 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가격 변화는 조금인데 수요량 변화가 많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분모가 크다는 거야? 분자가 크다는 거야? 분자가 수요량이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아들. 그 위에. 그러면은 그거를 이 숫자는 당연히 1보다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2가 나오든지 3이 나오든지 1.5가 나오든지 하여간 1보다 큰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름 붙이기를 그거를 탄력적이라고 이름 붙이자. 왜 탄력적이라고 하겠어요? 원인은 10% 움직였는데 결과는 20% 움직였으니까 원인에 보다도 결과가 서로 되게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고무줄 생각해보면 고무줄. 우리 여성분들 스타킹 생각하면 조금만 당겨도 많이 늘어난다. 고탄력 스타킹. 고탄력 고무줄. 그런 얘기잖아요. 원인은 조금만 힘을 가해도 많이 늘어난다. 원인은 가격 변화. 결과는 수요량. 그러니까 수요량 변화가 결과가 많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거를 탄력적이라고 이름 붙일 수밖에 없겠죠. 네. 탄력적인 그 뜻이 왜 나왔느냐. 탄력적이라는 이름이 원인은 조금
힘을 가했어도 많이 늘어나는 고무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는 어떻게 돼요? 가역 변화율보다 수요 변화율이 작다. 가역 변화율은 많은데 엄마는 많이 변하는데 자식은 조금만 변한다. 그러면 전체 숫자는 1보다 작고 0보다는 큰 숫자 2분의 1, 0.5, 0.7, 0.6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1보다 작으니까 그때는 비탄력적이다. 많이 땡겼는데 땡긴 만큼 늘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실 생각하면 돼. 실. 이건 고무줄. 그죠? 네네. 안 움직여. 그러니까 이거는, 기울기가, 이 기울기는 좀 이따 얘기하고, 0과 1 사이에 갖게 되고, 이름 붙이기를 우리는 그 상황을 비탄력적이다 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밑에 가보면, 가격 변화는 0이다. 가격은 하나도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로 안에 숫자는 0일 수밖에 없죠? 분모가 0이니까 항상 0이다. 그럼 탄력성은 6에 5, 0이고 이거는 커지니까 이 자체는 어떻게 돼요? 무한대. 분모가 무한대로 움직인다. 엄청 큰 숫자가 나오는 거죠. 엄청 큰 숫자라는 얘기는 고무줄에서 힘을 대려고 막 손을 갖다 대자마자 확 늘어난다는 얘기잖아.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얘기잖아.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니까 이름 붙이기를 뭐라고 붙였다? 완전 탄력적이다. 예, 완전히 탄력적이다. 예, 완전히 탄력적이다. 반대로 가격 변화 아무리 힘을 써봐야 수요량이 하나도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철근 생각해보면 철근은 아무리 당겨도 안 늘어나겠죠. 예? 우리 힘으로는 그거는 비탄력적이죠. 완전히 비탄력적이다.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죠. 그럼 이제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림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수요 곡선과 수요 곡선의 얘기인데, 지금 수요의 탄력성이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다. 가격 탄력성이 1이다.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이거는 완전히 비탄력적이다. 이거는 완전히 탄력적이다. 이거는 단위 탄력적이다. 이거는 탄력적이다. 이거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확인한 얘기고, 이걸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 거 해볼게요. 가격은 많이 움직이는데도 가격이 어디예요? 왼쪽이잖아. 수요량은 여기잖아요. 여기가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죠. 항상 가격은 많이 움직였는데 양은 어떻대요? 하나도 안 움직였다. 그런 뜻이니까 이거는 그림을 그리면 수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수직선. 가격은 많이 움직였는데 양은 고정.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1번 이렇게 매칭시키고, 우리는 그거 이름을 완전 비탄력적이네. 수요 함수가 지금 수요 곡선을 그려봤더니 수요 곡선이 이렇게 서 있는다. 완벽하게 직선, 수직선 서 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보나마나 탄력성 계산하면 0이야. 계산 안 해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그때 이름을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는 가격이 0인데 가격은 하나도 안 움직였는데 여기 고정인데 가격이 양만 무한대로 움직이니까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번에는 수평선으로 그릴 수밖에 없죠? 이게 두 번째. 이때 이 수평선인 수요곡선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완전 탄력적이라고 부른다. 그때 탄력성은 얼마다? 당연히 무한대다. 자, 그다음 기준이 되는 거 단위 탄력적인데, 이 단위 탄력적은 그림을 그리면 여기 45도 각도가 이렇게 그려지는 어떤 직선을 그리면 이거와 만나지 않게 여기서 만나고 쭉 이렇게 가는 이런 곡선을 뭐라고 해요? 직각삼곡선이라고 그러죠. 직각삼곡선. 직각삼곡선. 이때는 항상 탄력성은 어디에서 재든 1이에요. 1. 어느 점에서 재든 간에 1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역 탄력성은 항상 1이 나오고, 그거를 이름 붙이기를 우리는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단위 탄력적. 기준을 삼기 위해서 단위 탄력적이라고 이름 붙였다. 네. 그 다음에 6번 밑에 가격이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얼마예요? 가격은 조금 움직이는데 양은 많이 움직였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건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누워서 수평선은 아니지만 누워서 그리면 된다. 이게 탄력적인 그림이고, 비탄력적인 그림은 어떻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서서 그리면 되는 거죠. 세워서.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그냥 빨리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비탄력적이다 그러면은 수직에 가깝게 그리면 되고, 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요함수는 어떻게 그리면 돼? 수평에 가깝게 그리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기준은 뭐다? 항상 직각삼각선. 그때는 탄력성은 1이다. 그게 가역탄력성. 가역탄력성은 결국 수요함수가 어떤 형태로 지어 있구나, 수요함수의 수요 곡선의 모습을 결정짓는 게 가역탄력성이라는 얘기인 거죠. 네. 이 얘기가 이 얘기고, 이 얘기가 이 얘기다. 이거 그림 그려봐.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되고,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서로 왔다 갔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수요함수의 형태를 결정짓는다. 가역탄력성은.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네, 요거 직각삼각선 우리는 단위 탄력적. 그 다음에 이렇게 누워있다. 탄력적. 예, 완전 누워있다. 완전 탄력적. 네, 이렇게 서있다. 비탄력적. 완전히 서있다. 완전 탄력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기울기로 따져보세요. 기울기로 따져보면 이거는 어떨까요? 비탄력적인 경우는 기울기는 되게 큰 거죠. 급경사. 이거는 완전 비탄력적인 기울기가 무한대. 이거는 기울기가 급경사. 완전 탄력적은 기울기가 제로. 완전히 평평하니까 기울어 있지도 않아. 그리고 직각삼각선은 기울기가 동일하겠죠. 이것도 1이 나오고요. 탄력적은 어떻게 될까요? 1보다 크게 나오나요? 작게 나오나요? 누워있으니까 완만하게 나온다. 그래서 기울기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기울기로보다는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탄력성이다. 탄력성. 그래서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서로 또 숫자가 반대로 나오겠구나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기울기가 크면 비탄력적, 기울기가 작으면 탄력적. 서로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다. 그 개념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써먹을 거고요. 이따가 또 확인할 거고. 자, 왜 이런 가역 탄력성은 다 다른데 수요함수가 어떤 놈은 이렇게 서 있고, 어떤 놈은 누워 있고, 어떤 놈은 완전히 서 있고, 어떤 놈은 완전히 수평 가게 되는데, 그 이유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가역 탄력성이 다른 이유는 일단 대체제가 있다면 갈아타기가 쉽겠죠. 가격을 올렸어. 그랬더니 손님들이 많이 도망가요? 다른 거로 갈아타는 거죠. 대체제가 있다면 탄력적으로 수요량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근데 대체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 갈아탈 수가 없어. 가격이 올라도 혹은 떨어져도 그냥 그 재와 수요하고 있어야 되죠? 네. 그런 얘기예요. 대체제가 있으면, 네. 우리가 지금 이 인근에 지금 우리 학원들이 비슷한 게 되게 많으면 어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수강비 올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그게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예.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수요량이 많이 달라진다. 민감하게 움직인다. 그러나 학원이 별로 없다 그러면 여기서 가격을 조정을 해도 여기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때는 수요함수가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나씩 따져보면 일반 재화인 경우하고 부동산하고 어떤 게 더 탄력적일까요? 일반 재화는 부동산은 좀 덩치가 크잖아요. 그죠? 1년에 우리가 일생에 한두 번 살까 말까야. 그러니까는 되게 둔감하죠. 비탄력적. 일반 재화는 가격이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 주거용이 민감할까요? 상업용, 공업용이 민감할까요? 주거용이 더 민감하죠. 왜? 상업용, 공업용은 그거에 맞는 장소, 그거에 맞는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그렇죠?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 그렇다 보니까 대체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때는, 네. 이거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고쳐주세요. 상업용이 이쪽 비탄력적으로 가야 되고, 주거용은 탄력적으로 가야 됩니다. 측정기간, 장기, 단기. 장기 기간을 1년 동안 하면은 수요량 변화율이 많이 변했다는 걸 측정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일주일 단위로 측정하면은 어떻게 거의 안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하고 장기하고 측정 기간에 따라서 탄력성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필수품이냐 사치품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필수품이라는 거는 가격이 변동해도 무조건 사야 되는 거잖아요. 에? 밥은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가격의 변동에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겠죠. 그러나 사치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버리면 아예 안 사고 그 없어도 사니까. 네.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전환은 같은 차원인데 바뀔 수 있다라는 건데 바뀔 수가 있다면 결국 바뀔 수가 있다면 탄력적으로 움직이겠죠. 네. 바뀔 수가 없다면 비탄력적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저거 공급과 관련해서 수요는 아니지만 공급과 관련해서 우리가 총론에서 이미 했었죠. 네. 공급 곡선은 단기적으로 어떻다? 공급 곡선은 수직이다. 수직이다. 이거는 무슨 얘기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왜? 용도의 전환이 단기적으로는 힘드니까. 안 되니까. 고정이 딱 되어 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어떻다? 용도의 전환에 따라서 야산 혹은 산 뭐 이렇게 논밭 다 대지로 바뀌어 갈 수 있으니까 토지의 중장기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쪽으로 우상향하는 토지 곡선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건 어떤 이유에서? 용도의 전환,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에 의해서 바뀌게 된다는 걸 우리가 총론 시간 첫째 주에 공부를 했었고요. 네, 그 얘기는 뭐 다 같은 차원의 얘기죠. 지금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면 이렇게 탄력성 이렇게 수직이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뀐다. 자, 그럼 기울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개념을 갖고 있어요.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서로 어떻다?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탄력성이 크다면 기울기는 작고 탄력성이 작으면 기울기는 크다. 그래서 요 탄저비고가 느낌이 오시나요? 탄력적이면 기울기는 낮다. 비탄력적이면 기울기는 높다. 크다. 탄저비고라는 키워드를 기억을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탄저비고는 이거 말고도 네 가지에서 써먹을 수 있어요.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공부를 할 겁니다. 일단 기울기하고는 반대이기 때문에 탄저비고.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데? 숫자로 나올 수 있나요?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다. 근데 곡선 이것만 보고는 우리가 기울기가 급하다, 완만하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도 기울기가 몇이냐고 숫자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수식이 정해지면 되겠죠. 수식이. 만약에 우리가 했던 이런 식으로 1500 빼기 3p 이렇게 수식이 주어졌으면 이 수식이 주어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탄력성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빠르다? 기울기를 계산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하는데? 보는 순간 p 앞에 숫자가 몇이죠? p 앞에 숫자가 몇이냐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분의 q 앞에 숫자는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기울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지면 기울기를 구하는 거는 하늘에 땅 짚고 헤엄치기다. 땅 짚고 헤엄치기. p 앞에 숫자분의 q 앞에 숫자 하면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요 함수는 이렇게 마이너스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역과하고 수요량은 마이너스 관계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를 따지면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그것도 귀찮으니까 항상 수요 곡선의 기울기를 절대값을 가지고 사용을 해. 이렇게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값은 3분의 1이라는 뜻이죠? 네. 수기는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수기의 절대값은. 네. 수요함수가 정해진다. 그러면 우리는 탄력성 구하기가 쉽다. 기울기 구하기가 쉽다. 기울기는 쉽게 구한다는 거예요. P 앞에 숫자분의 Q 앞에 숫자. 그러면 공급곡선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똑같이 구하면 되죠? P 앞에 숫자 1분의 Q 앞에 숫자 1이니까 공급곡선 기울기는 어차피 오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어. 따라서 1.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3분의 1. 절대값. 수기의 절대값은 3분의 1. 공급곡선의 절대값은 어차피 1이죠? 네. 그렇게 서로 비교할 수도 있겠다. 네. 두 개가 이렇게 나오면. 네. 연습. EQD는 1000 빼기 3P래요. 기울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3분의 2. 절대값 씌우면 3분의 2. 너무 쉽게 나오는 거죠.
예, 수요 곡선 기울기는 공급 곡선 기울기는 너무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탄저 비고 기억하시고 기울기 계산하는 거 예, 확인하시고 다음 이번에는 이제 가역 탄력성하고 총 수입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가역 탄력성과 총 수입의 관계. 예. 총 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첫째 주에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수요함수가 정해지면 가격이 그때 특정 가격이 정해지면 특정 수량이 계산되어 나오고 총 수입이라는 것은 P 곱하기 Q니까 결국 이 사각형의 면적을 계산하는 것이 총 수입이다. 기억나시죠? 네, 총 수입이다. 자, 총 수입인데 생각해 보세요. 가격 탄력성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가격이 이렇게 수요함수가 이렇게 고추 세워져 있어. 이거는 우리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했어. 비탄력적이라는 상황에서는 그림을 그려보면 가격 변화가 수요량 변화하고 어떤 게 더 크다는 거예요? 가격 변화. 그렇죠. 원인은 크게 변하는데 결과는 조금밖에 안 움직이는 거죠. 1보다 작게 나오는 거죠. 그게 비탄이잖아요. 자, 이런 상황을 보세요. 가격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각형의 크기가 어떻게 될 거예요? 작아져요? 늘어나요? 늘어나요? 이 면적이 어떨 것 같아요? P 곱하기 Q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총 수입이야. 그죠? 네? 네. 그런데 이거는 많이 줄었는데 이거는 조금밖에 안 늘어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 두 개 곱했을 때 그 면적은 어떻다는 거야? 작아진다는 거야? 커진다는 거야? 작아지죠. 작아지죠. 생각해 보세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이제 설렁탕 가게를 하는 거예요. 설렁탕집, 짜장면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그릇당 정해져 있어. 그래서 내가 10,000원 하는 거를 5,000원으로 낮췄더니 손님이 많이 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별로 안 늘더라는 거예요. 그게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총수입은 오히려 가격을 낮추는 바람에 총수입은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럼 나한테는 어떤 방법이 좋은 거예요? 만약에 비탄력적인 수요함수다. 우리 고객들이 오는 수요함수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고추 서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총수입이 늘어나겠어? 나한테 유리한 거는 가격을 올리는 게. 올리면 손님들은 적게 올 텐데 오던 단골 손님 계속 오더라는 거야. 가격에 영향받지 않고. 그게 비탄력적이라는 거의 뜻이라는 거예요. 수요함수가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우리 손님 오던 손님 계속 온다.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격 조금만 변동시켜도 많이 도망가고 많이 오고 많이 변동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총수입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은 우리 그냥 단순하게 외우면 돼요. 어떻게? 탄저 비고. 조금 전에 기울기 코드 똑같이 이용하면 돼요. 탄저 비고. 비탄력적일 땐 나는 어떤 전략을 쓰는 게 좋다? 고가 전략. 가격을 인상 전략을 쓰면 나는 총수입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난다. 만약에 탄력적인 수요 함수, 우리 고객 함수가 탄력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가 전략을 쓰는 게 나한테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왜? 낮춰주면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춰주면 10명 올 게 100명 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가격 변화하고 수요량 변화율이 동일하다면 이때는 어떻대요? 어떤 고가 전략을 쓰든 저가 전략을 쓰든 총수입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예? 가격을 낮추는 대신에 그만큼 손님이 더 왔으니까 보상이 되는 거고 가격을 올렸더니 손님은 들어오니까 또 그만큼 매상이 주는 거고 따라서 결국 가격 변화, 수요량 변화가 일치하는 단위 탄력적인 상황에서는 총수입 변화는 없다. 가격 올리든 내리든. 그러나 탄력적일 때는 어떤 거 쓰는 게 좋다? 나한테는 저가 전략을 써야지 총수입이 증가하고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 전략을 써야지 총수입이 증가한다. 네? 탄저 비고 그럼 이거 탄저 비고를 써먹는 게 4군데에서 써먹는다고 그랬어요. 두 개 했어요 벌써. 기울기하고 총수입하고 했어요. 잠깐 쉬셨다가
4교시에서는 나머지 2개 다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 변동론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